네, 2021년을 준비하는 굿모닝 2부의 특집,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2021년 기회를 잡는 법, 오늘은 테슬라가 이래서 떴고 오늘 주목을 받았다, 올해 주목을 받았다, 메가 트렌드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그제에 이어서 미국의 롱아일랜드 대학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삼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말미에 ESG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는 테슬라라고 이름을 붙여졌지만 올해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 친환경이 대세가 된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는 기업도 그렇고 각국 정부도 그렇고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를 어떻게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저히 잘 모르겠다,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SG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ESG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테슬라 말씀을 하셨는데 테슬라하고 좀 다른 기업들, 네. 공통점이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필립 모리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죠. 네네. 뭐 하는 회사죠? 담배 회사죠. 담배를 만드는 회사. 말보로 라이트, 네. 말보로를 만드는 회사고, 또 요새 백신 만드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네. 다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또 국내 기업 중에 한진, 칼, 삼성전자 있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금융 쪽의 운용업계의 부동산 운용사 중에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제가 지금 언급한 기업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테슬라와 겹치는 공통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 ESG에 의해서 수혜를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뭔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기업들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야 워낙 잘 유명한 기업이니까 환경 문제에 그렇죠.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기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잡히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environment, 환경에도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기업이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국내 기업 중에 한진칼, 삼성전자, 지금 이런저런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오너 리스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두 기업 다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업이고, 또 경영권 세습 문제, 지배구조 문제, 네.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느냐 등등의 문제 등, 즉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냐,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ESG의 수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약간 불리한 측면에 서 있는 기업들이다 하는 게 있고, 또 제약회사들,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회사들도 역시 기업이 또 다른 책임,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앞으로 인류의 복지와 건강에 혜택을 주는 기업이다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에요. 네네. 예. 이지스는 어떤 기업이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좀 그런데, 지금 부동산 운용사 중에 국내 업계 1위입니다. 규모로 보나 지금 아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난 5월에 올 5월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지스 자산운용이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으로 매입했어요. 43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통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츠 형태로, 부동산 공모 사모 형태로 투자자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언론, 정치권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삼성동이라는 데는, 강남구 삼성동이라는 데는 부동산 투자 거래 제한 지역으로 그렇죠. 지정이 돼 있었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제일 뜨거운 지역인데, 거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 금융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과연 이게 사회적 분위기, 그 국민 정서하고 아파트 투기하면 안 된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세대 주택자들한테 뭔가 불리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걸 시행한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ESG 중에서도 S 중간에 있는 Social Responsibility에 의해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이제 처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 하나하나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가 있고 비재무적인 요소가 있는데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까지도 이제는 평가를 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 비재무적인 ESG의 요소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라고 하면은 아주 긴 미래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 이거는 또 다른 가치다. 기업 가치를 통으로 파악을 해야 될 때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감안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생각할 때 흔히 돈을 잘 버는지 재무적으로 숫자가 좋은지만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회사인지 또 앞으로 뭐 전체적인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ESG가 실제로 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중국에서도 이제는 ESG 투자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몰리고 있어요. 지금 자금 흐름을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만 이렇게 볼 때 ESG 관련된 ETF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로 30조가 순유입이 됐고요. ESG ETF뿐만이 아니라 주식채권을 포함한 전체 펀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9월 말 현재 1.7 트릴리언 달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1,700조, 1,700조 시장의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고 순유입이 여기에 175조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락이라고 있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ESG 집중 투자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 네. 한 예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블랙락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 25%는 ESG에 관련돼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뜨겁게 뭐 선제적으로 ESG에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더 되면 뭐 여러 가지 왜 제한 조건들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ESG에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기관으로 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기금이 750조 정도 되는데 2024년까지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조 중에 50%를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조 정도를 앞으로 3년 안에 ESG 고려한 투자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공제회들이 있고 중소연기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해가지고 ESG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 확충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상근 전문위원회를 올해 신설을 해가지고 매달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국내 대기업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ESG를 고려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앞으로 국내 ESG ESG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일 큰 지금 과제가 뭘까요?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일 큰 과제가
ESG라는 거는 일단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네. ESG, ESG 각각의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통합해가지고 통합 점수를 매기고 ESG 점수가 스코어가 높다, 중간이다, 낮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투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점수를 매기려고 하다 보면 스코어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렇죠. 되는데 스코어링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은 데이터가 또 확립이 돼요.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스코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성이 중요하고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ESG 스코어링 시스템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등의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지금 ESG 스코어링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 그 기관 중에 MSCI가 있는데 MSCI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간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준비를 해왔고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여러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 스코어링이면 인정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기준이 확립되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도 그러겠죠.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ESG 투자 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ESG라는 게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속성은 아니잖아요. 우리 길게 봐야 되고 또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에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면을 좀 주목해 주셔야 될지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요, ESG 기업들이 ESG를 접근할 때 많은 기업들이 ESG는 비용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ESG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위한,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위한 투자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ESG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 객관성이 결여됐을 때 ESG가 그렇죠. 예를 들어 공공성, 객관성, 독립성이 결여됐을 때 정치적인 입김이 가미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기업 길들이기, 대기업 길들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ESG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ESG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사면 교수님과 함께 ESG와 관련된 이야기, 공정한 점수 매기기 스코어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한번 결론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메가트렌드 내년에는 ESG와 관련된 주목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사면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우리 내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미국의 수장이 바뀌었죠. 트럼프 시대에서 이제 확연하게 바이든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내일은 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또 좋은 말씀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